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새벽부터 몰려든 여행객들로 보안 검색대 앞은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경찰 특수기동대 소속 경위 박하은은 독일산 세퍼드 라온과 함께 터미널 순찰을 돌고 있었다. 5년 넘게 그녀의 파트너로 함께한 라온은 마약 탐지와 범죄 추적에 특화된 경찰견으로 그동안 수많은 검거 실적을 자랑했다. 하은에게 라온은 단순한 근무견이 아닌 가족 같은 존재였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자, 라온아. 하은이 조용히 말을 건네자 라온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다. 그러나 불과 몇 걸음 가지 않아 라온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귀를 쫑긋 세웠다. 곧이어 그는 코를 바쁘게 움직이며 한 방향을 응시했다. 하은도 고개를 돌렸다. 터미널 중앙에 아이를 안고 있는 부부가 있었다. 남자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여자는 그보다 조금 어려 보였다. 아이는 4~5살 정도 되어 보였으며 남자의 품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평범한 가족 여행객처럼 보였다. 하지만 라온은 점점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야, 라온? 하은은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높였다. 라온은 결코 이유 없이 짖지 않았다. 그녀는 빠르게 부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안녕하세요. 경찰 특수기동대 소속 박하은 경위입니다. 잠시만 시간 괜찮으실까요? 남자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하은을 바라보았다.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그는 품에 안고 있던 아이를 더 단단히 끌어안았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하은은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단순한 확인입니다. 공항에서 경찰견이 반응을 보이는 경우 수칙에 따라 확인을 진행해야 해서요. 혹시 아이가 괜찮은지 여쭤봐도 될까요? 남자는 잠시 망설였다. 열이 있어서요. 서울대병원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어서 서두르고 있는 중입니다. 라온은 여전히 짖고 있었다. 하은은 아이의 얼굴을 살폈다. 창백한 피부, 움직임이 없는 몸, 아이는 깊은 잠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이상할 만큼 무반응했다. 신분증과 아이의 여행 서류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옆에 있던 여자는 불안하게 남편의 소매를 움켜잡았다. 그들의 눈빛이 짧게 교차했고 남자는 마지못해 주머니에서 여권을 꺼내 건넸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여권을 열어 아이의 사진을 확인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눈썹이 찌푸려졌다. 이 아이가 강하윤 양이 맞나요? 사진 속 아이는 지금 안고 있는 아이와 명백히 달라 보였다. 하은이 질문을 마치기도 전에 남자는 갑자기 아이를 여자에게 넘겼다. 지연아, 아이 데리고 가. 그와 동시에 그는 하은을 밀치고 반대 방향으로 달아났다. 터미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정지하세요. 경찰입니다. 하은이 외쳤고 동시에 라온이 강하게 짖으며 남자를 향해 뛰어올랐다. 주변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했고 몇 초 뒤 라온은 남자의 다리를 물고 넘어뜨렸다. 하은이 달려가 수갑을 채우는 순간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은의 머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들이 날 죽일 거예요. 어디에나 있어요. 검은 백합은. 하지만 그의 말은 끝나지 못했다. 공항 조명이 갑자기 깜빡이더니 정전이 일어났다. 몇 초의 암흑, 그 사이 누군가 하은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남자는 목에 작은 다트 하나가 꽂힌 채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하은은 무전기를 들었다. 코드 블랙, 용의자 사망, 전 구역 봉쇄 요청. 라온은 즉시 주변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공항은 비상상태에 돌입했다. 하지만 하은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단어만이 맴돌고 있었다. 검은 백합. 그 이름은 그녀에게 너무도 익숙했다. 5년 전 동생 할인이 실종됐을 때 처음 들었던 바로 그 이름. 박하은은 정지된 시계처럼 서 있었다. 죽은 남자의 시신 앞에서 그녀의 머릿속은 것엔 파도처럼 뒤엉켰다. 검은 백합, 그 이름은 그녀에게 단순한 범죄 조직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5년 전 그녀의 동생 박하리는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 집에서 돌아오던 길에 실종되었다.
수색은 전국 단위로 확장되었고 경찰 내부 자원도 총동원되었다. 그러나 단 하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남아있는 건 CCTV 속 모호한 실루엣과 누군가 우편함에 꽂아놓고 간 쪽지 한 장뿐이었다. 그 쪽지에는 단 한 단어만이 적혀 있었다. 검은 백합. 당시 수사는 미궁에 빠졌고 사건은 장기 미제 파일로 넘겨졌다. 가족은 무너졌고 하은은 그 충격을 안고 경찰이 되었다.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녀는 시신을 확인하던 의료진에게 간단한 상황 설명을 한 뒤 라온과 함께 공항경찰청의 비밀 기록실로 향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차가웠다. 기록실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한 사건 파일 중간에 자신이 직접 정리해 둔한 폴더가 있었다. 박하린 실종 사건. 그녀는 그 안에서 예전 수사 기록과 당시 국정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제공한 정보를 다시 꺼냈다. 그 자료 속에는 검은 백합이라는 조직이 언급되어 있었지만 실체는 모호했다. 이들은 특정 아이들을 납치해 해외로 빼돌리고 비밀리에 인체 실험과 유전자 조작을 시도하는 불법 단체라는 추정만 있을 뿐이었다. 하은은 당시 수사에 조심스럽게 협조했던 국정원 정보분석관 한승우의 이름을 떠올렸다. 그는 과거 박민준, 하은의 친오빠이자 당시 특수부대 소속 요원과 작전을 함께 수행했던 인물이다. 하은은 승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하은입니다. 기억하시죠? 오랜만이군요. 박하린 사건 이후로는 처음이네요. 당신이 말했던 그 조직, 검은 백합, 그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승우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엔 그냥 넘기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은 오빠 민준을 만나기 위해 경기도 양평의 외곽산장에서 차를 몰았다. 박민준은 할인이 사라진 이후 군을 떠나 산속에 은둔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세상과 단절한 듯 보였지만 하은은 알고 있었다. 민준 역시 동생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산장 문을 열자 민준이 놀란 얼굴로 하은을 바라보았다. 내가 여기네. 무슨 일 있어? 할인이야. 그 아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몰라.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한 그는 마침내 조용히 말했다. 들어와. 이야기해봐. 하은은 공항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그 남자의 마지막 유언 같은 속삭임, 무엇보다도 검은 백합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는 듣는 내내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할인이를 데려간 게 그놈들이라는 걸. 사실 나도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어? 증거가 없었으니까. 괜히 널 더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하은은 잠시 숨을 고르고 가져온 태블릿에서 공항 CCTV와 수사 파일을 민준에게 보여주었다. 민준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이 남자, 나치 이거. 봐, 내가 기억하는 그 작전. 송도 바이오코프 연구소. 그때 실종된 아이들의 기록과 연결되는 인물이야. 그리고 거기 할인이 있을지도 몰라. 민주는 곧바로 서재로 들어가 두꺼운 파일 뭉치를 가져왔다. 그는 퇴역 전 비밀리에 수집해둔 검은 백합 관련 문서들을 하은에게 보여주었다. 거기엔 한 장의 흐릿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 송도 근처 건물 옥상에서 찍힌 CCTV였다. 유리벽 너머 희미하게 보이는 얼굴. 하은은 그 사진을 본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할인이야. 맞아. 이건 할인이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린 이 아이를 찾기 위해 경찰도 군도 아닌 가족으로서 움직여야 해. 믿을 사람은 이제 서로밖에 없어. 하은은 라온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맞아. 우리 셋이서 시작하는 거야.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전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송도에 위치한 생명공학연구소 바이오코프가 중심이었다. 공식적으로는 합법적인 기업이지만 내부엔 비밀 지하구역이 존재하며 거기서 불법 실험이 이뤄진다는 정보가 있었다. 하은은 결심했다. 이번에는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진실을 마주할 것이다. 그리고 할인을 반드시 데려올 것이다. 새벽녘
박하은은 서울로 돌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별관으로 향했다. 그녀는 공항에서 사망한 남자의 신원과 관련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서류를 넘기고 있었고, 동시에 생체 샘플 분석도 의뢰한 상태였다. 그러나 실험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혈액 속에서 다량의 진정제와 함께 정체불명의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선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었다. 담당 연구원은 이 물질이 기억을 차단하거나 특정 신경반응을 억제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람을 마치 인형처럼 조종할 수 있게 만드는 약물이야. 군에서도 실험을 중단한 걸로 아는데 이건 훨씬 정교해. 하은은 등을 따라 오싹함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실험은 단순한 생리적 조작이 아니었다. 인간의 의식을 장악하려는 시도였다. 하은은 공항 사건과 관련된 정보 정리를 마치고 경찰청 본청으로 이동했다. 그녀는 직접 팀장 최정우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 정우는 그녀를 경찰학교 시절부터 지도해준 선배였고 실질적인 스승이었다. 그는 박하린 실종 당시에도 하은 곁에서 누구보다도 애써주었다. 경희, 들어오게. 최정우는 평소처럼 조용하고 침착했다. 공항 사건 말입니다. 단순한 인신매매가 아닙니다. 이건 조직적인 국제 범죄입니다. 저 아이는 실험체였습니다. 하은은 침착하게 설명하며 자료를 하나씩 책상 위에 놓았다. 최정우는 아무 말 없이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팀장님, 혹시 검은 백합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순간이었다. 정우의 표정이 사뭇 미묘하게 변했다. 아주 미세하게 눈동자가 흔들리고 손가락이 종이를 쥐는 힘이 강해졌다. 그러나 이내 그는 평정심을 되찾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 이름이지. 수사 기록에도 거의 남아있지 않을 텐데. 하지만 그들이 아직 존재합니다. 그리고 팀장님, 혹시 제가 박하린을 찾는 걸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정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하은은 그가 고민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알지 못했다. 정우의 눈빛이 이미 다른 무언가를 품고 있다는 것을. 그럼 일단 본청 자료실로 가서 관련 파일을 찾아보자. 하은은 희망을 품고 따라 나섰다. 그러나 자료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조명이 어둡고 사무실 내부는 적막했다. 정우는 문을 닫고 자동 잠금 버튼을 눌렀다. 하은이 놀란 눈으로 돌아보자 정우는 천천히 다가왔다. 미안하다, 하은아. 뭐라고요? 넌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 하은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라온이 그녀 옆에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정우는 코트를 젖히며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그러나 그보다 빠르게 라온이 달려들었고 정우의 손목을 물었다. 비명이 터졌고 하은은 테이저건을 꺼내 정우를 제압했다. 정우는 쓰러지며 말했다. 그들은 널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넌 이제 타깃이야. 하은은 숨을 몰아쉬며 경찰 무전기를 꺼내려다 멈췄다. 지금 본청 전체가 신뢰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녀는 라온을 부르며 뒷문 비상구로 향했다. 더 이상 경찰 내부에 있을 수 없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공식적으로 경찰 내부자 살해 시도 용의자로 수배될 수 있었다. 건물을 빠져나온 하은은 차에 올라탔다. 라온은 옆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운전대를 움켜쥐고도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야. 지금부터 아무도 믿지 마. 정우 팀장님도 그들 중 하나였어. 알았다. 지금 어딘데? 청사를 막 빠져나왔어. 감시가 붙을 거야. 나 지금부터 도망자야. 민준 오빠.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걱정 마,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시작했잖아. 이번엔 끝을 보자. 하은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이제 경찰도, 상관도, 시스템도 그녀를 지켜주지 못한다. 믿을 수 있는 건 단 하나, 라온과 오빠 민준뿐이다. 그리고 그녀 자신의 직감. 모든 게 뒤바뀐 그날 밤,
서울의 하늘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박하은은 밤새 운전했다. 서울 시내를 빠져나와 경기도 북쪽 산악지대를 향해 달렸다. 도심을 벗어나면서 빗소리는 점점 강해졌고 차창을 두드리는 빗방울은 하은의 머릿속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옆자리에 앉은 라온은 가끔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피는 것 외엔 조용히 있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어 그녀는 파주 외곽의 한적한 마을 끝자락에 도착했다. 좁은 산길을 따라 몇 분을 더 들어가자 오래된 통나무 산장이 나왔다. 이곳은 오빠 박민준이 현역 시절 은밀하게 마련해둔 비상 은신처였다. 위치도 존재도 아무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은 곳. 그녀는 몇 년 전 한 번 들렀던 기억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하은이냐?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왔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거칠어진 수염과 눈밑의 피로는 여전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하고 날카로웠다. 너 많이 다쳤냐? 괜찮아. 다친 건 없지만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어. 민준은 하은과 라온을 안으로 들였다. 실내는 단정했고 필요 최소한의 장비들로만 꾸며져 있었다. 벽면엔 군용 무전기와 지도, 서류 파일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하은은 긴 숨을 내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정우 팀장님이 날 죽이려고 했어.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사람이? 내가 검은 백합에 대해 캐물었더니 바로 반응했어. 도망치지 않았으면 이미 죽었을 거야. 민준은 조용히 주방 쪽으로 가서 따뜻한 물과 응급약을 챙겨왔다. 라온은 벽 구석에 조용히 웅크려 있었다. 그 역시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이제 어떡할 거야? 하은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대로 도망칠 순 없어. 할인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찾았어. 송도에 있는 생명공학 연구소. 거기 안에 있어. 그들은 아이들을 납치해서 실험하고 있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위에 큰 지도를 펼쳤다. 지도 한가운데 붉은 표시로 동그라미 쳐진 장소가 있었다. 바로 송도 바이오코프 연구소였다. 이곳은 겉으론 합법적인 유전자 치료 연구소로 등록돼 있지만 난 예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어. 내부 구조는 5층 지상 건물과 지하 3층. 특히 지하 구역은 외부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국정원과도 연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 한승우가 도와줄 수 있을까? 신뢰할 수 있다면 연락해. 하지만 그의 정보도 완전히 믿지는 마. 지금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어. 하은은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공항에서 확보한 영상과 자료를 정리해 민준에게 보여줬다. 그 중에는 아이들의 생체 실험 정황이 담긴 해외 정보도 포함돼 있었다. 이걸 세상에 공개해야 해. 증거가 부족하진 않아. 하지만 하은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민준이 대신 말을 이었다. 하지만 공개하는 순간 우리가 사라질 거다. 그들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야. 정계, 재계, 심지어 법조계까지 영향력이 퍼져 있어. 정우 같은 놈들이 그 증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증거는 두고 할인이를 먼저 찾아야 해. 내부를 확인하고 그녀가 정말 거기 있는지, 그리고 그녀의 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에야 이 싸움을 어떻게 끝낼지 판단할 수 있어. 민주는 책장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도청 방지 장비, 감시 카메라 교란기, 전자 자물쇠 해제기 같은 특수 장비들이 들어있었다. 이건 내가 마지막 작전을 위해 준비해둔 장비야. 이제 내가 써야 할 때야. 하은은 가방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무게감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송도 연구소로의 침투 경로를 계획했다. 정문은 무조건 배제됐다. 민주는 위성지도를 분석하며 연구소 뒤편 서비스 출입구와 지하 환기통을 주요 진입 루트로 지정했다. 도면상 이쪽이 가장 취약한 지점이야. 경비도 많지 않고 야간엔 감시가 느슨해진다. 라온과 함께 들어갈게. 너는 후방에서 무전을 받아. 내가 안에서 확인하면 바로 연락할게. 민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할인이를 찾으면 그 아이가 우리가 아는 할인이 아닐 수도 있어.
하은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도 난 포기 못해 살아있다면 어떤 모습이라도 끝까지 데려올 거야. 라온이 고개를 들고 하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의 동의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다음날 밤을 기점으로 검은 백합의 심장부로 향할 준비를 마쳤다. 그곳에 할인이 있다면, 그리고 그녀가 아직 돌아올 수 있다면, 이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송도는 밤이 되면 도시의 외형만큼이나 차가운 조명으로 뒤덮인다. 박하은과 라온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도시 외곽의 대형 연구단지, 그 중심에 있는 바이오코프 생명공학연구소. 외벽은 흰색 타일과 청색 유리로 이루어져 있었고 깔끔하게 정돈된 조경은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평화로움을 연출한 듯 보였다. 하은은 민준이 확보한 연구소 구조도를 다시 확인했다. 지상 5층, 지하 3층. 목표는 지하 3층의 비인가 구역. 그곳이 바로 민준과 하은이 찾고 있는 곳이었다. 할인이 있다는, 혹은 그녀가 실험체가 된 곳. 라온, 준비됐지? 조용한 속삭임에 라온이 고개를 끄덕이듯 움직였다. 그들은 정문을 피해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다. 서비스 출입구 앞에는 경비원이 한 명 있었다. 하은은 소형 소음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던졌고 경비원이 소리에 반응해 자리를 비운 사이 조심스럽게 전자 자물쇠를 해제했다. 들어왔다. 오빠, 현재 위치 확인. 서비스 출입구 통과. 무전기 너머로 민준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좋아. 예상대로 감시 인원 적어. 지하 입구는 건물 오른쪽 끝 복도. 카메라 위치 조심해. 하은은 복도를 따라 몸을 낮춘 채 움직였다. 연구소 내부는 지나치게 조용했다. 조명이 희미하게 깔린 복도는 차가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고 정적 속에서 하은은 점점 숨을 죽였다.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가자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인공적으로 유지된 습도, 철제 벽에서 느껴지는 냉기, 그리고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 그녀는 전자방해장치를 가동시켜 CCTV를 일시적으로 무력화시켰다. 작동 중 3분 안에 움직여야 해. 지하 3층에 도착하자 공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복도는 금속 재질로 둘러싸여 있었고 양옆으로는 보안 키패드가 부착된 문들이 줄지어 있었다. 하은은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문 앞에서 멈췄다. 문 위에는 고위험 생체연구 구역,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전자 자물쇠 해제기를 부착하고 기다리자 몇 초 뒤 삐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녀는 라온과 함께 안으로 들어섰고 순간 눈앞의 풍경에 숨이 막혔다. 유리 수조들이 벽면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그 안에는 어린아이들이 누워 있었다. 생명유지장치에 연결된 그들은 눈을 감은 채 움직임 없이 잠들어 있었다. 피부는 창백했고 몇몇 아이들은 머리카락이 짧게 깎여 있었으며 신체 곳곳에 센서와 전극이 부착돼 있었다. 세상에. 하은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손에 든 카메라로 하나하나 촬영을 시작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범죄의 증거가 아닌 인간 존엄을 파괴하는 범죄 그 자체였다. 수조 중 하나 앞에 다가갔을 때 라온이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리며 그 앞에서 멈췄다. 하은도 무언가에 이끌리듯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한 소녀가 누워 있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약간 더 성숙한 얼굴. 그리고 너무도 익숙한 얼굴. 할인?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은은 수조의 표면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유리를 통해 바라본 그 소녀는 분명히 박하린이었다. 여전히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남아있었지만 눈꺼풀 아래에서 피곤한 흔적이 드러나 있었고 입술은 희미하게 벌어져 있었다. 하린아, 언니야.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수조의 상단에는 복잡한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다. 신경회로 반응 안정화, 세포 재생률 89%, 투약 42단계와 같은 단어들이 화면에 표시되어 있었다. 민준에게 다시 무전을 보냈다. 오빠, 할인이야. 여기 있어. 살아있어. 상태는? 깨어나진 않았어. 하지만 생체 수치는 안정적이야. 문제는
내가 이걸 해제할 수 없어. 기술이 너무 복잡해. 할인이 위치 확보했으면 철수해. 유료 전문가 없이 접근하면 위험해. 증거 확보가 우선이야. 하은은 눈물을 삼키며 할인의 손에 유리를 통해 손끝을 댔다. 기다려. 꼭 다시 데리러 올게. 그 순간 경보음이 울렸다. 삐, 삐, 삐. 붉은 조명이 켜지며 경고가 퍼졌다. 침입자 경고. 전 구역 봉쇄 시작. 하은은 몸을 돌려달리기 시작했다. 라온은 그녀보다 반박자 빠르게 움직였고 복도 끝 비상탈출구로 향했다. 경보음은 점점 커졌고 복도 뒤편에서 복수의 발소리가 울렸다. 비상탈출로는 민준이 말했던 환풍구 통로였다. 하은은 라온을 먼저 들여보내고 자신도 좁은 금속 통로 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그들은 낮은 자세로 빠르게 기어갔다. 뒤쪽에선 이미 추격조의 발소리가 닿고 있었다. 몇 분 후 통로 끝 하은은 철제 덮개를 밀어 열고 라온과 함께 연구소 뒤편 숲지대로 빠져나왔다. 숨을 헐떡이며 무전을 켰다. 민준, 탈출 완료. 위치는 후방 숲지대. 이동 시작할게. 차가 기다리고 있어. 정북쪽 700m. 그녀는 마지막으로 연구소 건물을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붉게 깜빡이는 경보등이 계속해서 빛나고 있었다. 그곳에 할인이 있었다. 살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 실험의 끝은 어디일까? 박하은은 송도 연구소에서 탈출한 후 민준과 함께 경기도 북부의 또 다른 은신처로 향했다. 이번에는 깊은 산속, 오래된 폐농장을 개조해 만든 민준의 비밀 기지였다. 컴퓨터 장비와 생존 물품들로 가득한 공간에서 두 사람은 밤새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야. 민준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유전자 변형과 신경 조작, 이건 군사용으로 응용할 수 있는 수준이야. 특히 할인이 있는 수조의 데이터는 프로젝트 오메가라는 코드명이 붙어 있었어. 하은은 의자에서 일어나 방을 서성거렸다. 오메가? 끝이라는 의미잖아. 그 아이를 마지막 단계로 본다는 뜻이겠지. 맞아. 그리고 아마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결과물이 할인이야. 그 순간 폐농장 외곽에 설치된 감시 센서가 울렸다. 민주는 즉시 모니터를 확인했고 화면에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정문 근처에 멈춰선 모습이 찍혀 있었다. 곧이어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보이며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냈다. 누구야? 하은이 무기를 챙기며 물었다. 잠깐만. 이 얼굴, 나 기억나. 민준이 화면을 확대했다. 이창호. 4년 전 국정원 내부 감찰 때 잠적했던 인물이다. 실종됐다고 했지만 살아있었군. 잠시 후 이창호는 민준의 인도로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당신이 박하은 경이죠?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을 돕기 위해서죠. 그리고 박하린 양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은의 눈이 좁아졌다. 당신은 국정원 내부에서 실종 처리된 인물이죠. 그런데 어떻게 할인이의 존재를 아는 거죠? 난 검은 백합 내부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조직의 실험 부서를 담당하던 과학자 중 하나였죠. 하지만 더 이상은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어요. 에어. 이창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내 딸이 그들의 실험체 중 하나였습니다. 공간이 조용해졌다. 그의 말은 예상치 못한 무게감을 가졌다. 하은은 숨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내 딸은 실험 중 사망했습니다. 그날 이후 난 조직을 떠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체를 세상에 알릴 방법을 찾고 있었죠. 민준이 물었다. 그래서 지금 우릴 찾아온 건가? 내부에서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며칠 후 조직의 최고 간부들이 송도 연구소에서 비밀 회의를 엽니다. 그 자리에는 총책도 참석할 예정이죠.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은이 물었다. 당신은 그 회의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들 중 한 명은 아직도 나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위장 신분으로 접촉하면 내부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위험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민주는 하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고 단단했다. 할인이를 구하려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조직 전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니까. 좋아. 협력하지. 하지만 단 하나 조건이 있어요. 하은이 이창우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우릴 배신하면 당신도 끝이에요. 이창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전을 짰다. 이창우는 자신이 회의장으로 침투할 때 사용할 위장 신분과 접근 루트를 설명했고, 민주는 건물 내부 도면을 바탕으로 진입 및 탈출 경로를 계획했다. 하은은 조용히 라온을 쓰다듬었다. 할인아, 조금만 기다려. 언니가 너를 구하러 갈게. 라온은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숨을 쉬었다. 준비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마지막 장이 이제 곧 열린다. 작전 개시를 이틀 앞둔 밤, 은신처의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박하은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고, 민주는 장비를 점검하며 이동 동선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이창우는 한쪽 구석에서 벽에 기대어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 보였다. 하은은 자료를 정리하다가 민준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오빠, 이창우, 정말 믿을 수 있을까? 민준은 손을 멈추고 조용히 대답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정보는 거짓이 없어. 내부 구조, 보안 경로, 감시 시스템 모두 정확했어. 하지만 그도 결국 한때 그 조직의 일원이었잖아. 누구보다 그들의 잔인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쉽게 등을 돌린다는 건 의문이지.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다. 이창우가 지금은 동맹일지 몰라도 그의 진심을 완전히 파악하긴 어려웠다. 그날 밤 늦게 하은은 혼자 바깥 공기를 쐬기 위해 폐농장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라온은 옆에 조용히 걸으며 그녀의 발걸음을 맞췄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라온아, 우리 정말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걸까? 라온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고 하은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할인의 모습이 계속 맴돌고 있었다. 유리 수조 속 눈을 감고 잠들어 있는 그 아이. 그 아이가 정말 깨어났을 때 예전의 할인이 맞을까?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외부 연락망을 통해 오래전 특수부대 동료이자 현재 국정원 고위직에 있는 한승우와 접촉했다. 그는 하은에게도 낯익은 이름이었다. 박할인 실종 초기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사건을 추적했던 인물이었다. 민준 형, 이렇게 연락 줄 몰랐습니다. 승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다. 당신에게 자료를 넘기고 싶어. 단, 보안은 철저히 유지돼야 해. 민주는 송도 연구소에서 촬영한 아이들의 사진, 생체 실험 자료, 그리고 박할인의 수조 사진까지 압축해 보냈다. 승우는 말이 없었다. 한참 후에야 짧게 대답했다. 이건 상상 이상입니다. 당장 움직일 수 있어?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이 자료가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면 당신들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날 밤 은신처의 전기가 잠시 깜빡였다. 민주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외부 발전기를 점검하러 나갔다. 하은은 안에서 장비를 정리하던 중 누군가의 노트북에서 자동 백업 경고음을 들었다. 이창우의 노트북이었다. 하은은 의심 없이 화면을 본 순간 그 안에 기록된 대화 로그를 발견했다. 그 내용은 그녀의 피를 차갑게 만들었다. 접근 완료. 목표는 박할인이 아닌 박하은. 작전일 48시간 내 회수 예정. 박하은은 라온이라는 경찰경과 함께 있음. 조심할 것. 민주는 통제 가능. 필요시 제거. 하은은 숨이 막혔다. 그녀는 그대로 노트북을 닫고 라온을 불렀다. 조용히 따라와.
그녀는 바로 무전기를 통해 민준을 호출했다. 오빠, 지금 바로 돌아와. 이창우. 그가 우리를 속였어. 몇 분 후, 민준이 땀에 젖은 얼굴로 안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하은은 노트북을 열어 그에게 로그를 보여주었다. 민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 자식, 역시였어. 그 순간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파일, 내가 일부러 남겨뒀어요. 이창우였다. 그는 총을 손에 든 채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당신들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나와 함께 연구소로 들어가 박하린을 구하고 조직의 심장을 파괴하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치든지. 우릴 팔아넘기려 했잖아. 하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건 맞아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박하은 경위, 당신은 조직이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었어요. 당신의 판단력, 민감도, 그리고 박하린과의 연결성. 그래서 날 미끼로 이용하려 한 거야. 그랬죠. 하지만 그들의 실체를 알고 난 후 계획을 바꿨습니다. 당신들은 나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진심이 있죠. 민주는 총을 겨눈 채 물었다. 그럼 지금은 누구 편이냐? 이창우는 천천히 총을 내려놓았다. 이젠 당신들 편입니다. 단 하나 조건이 있다면 내 딸의 복수를 함께 해주세요. 정적 속에서 라온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하은은 민준을 바라보았고 민준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내가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한다면 끝이야. 이창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내가 가진 정보 모두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가 열리는 장소. 거기서 박하린도 나올 겁니다. 작전은 변수를 품은 채로 다시 시작되었다. 진실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있었고 그 끝에서 기다리는 것은 박하린일지 혹은 또 다른 배신일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송도의 어느 깊은 밤, 바이오코프 연구소 지하 3층. 유리 수조 속에 누워있던 박하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기계는 곧바로 반응했다. 심박수가 상승하고 신경파 데이터가 급격히 요동쳤다. 경보는 울리지 않았지만 내부 감시 시스템은 그 변화를 실시간으로 상위 관리자에게 전달했다. 그 순간 연구소 내 모니터 앞에 앉아있던 과학자 하나가 숨을 삼켰다. 오메가-7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오메가-7. 박하린에게 부여된 실험 코드명. 그들은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고 단지 성공률 97%의 실험체로만 기록했다. 신경계의 반응과 자율신경 조절 능력이 기존 대상자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녀는 특별했다. 위험했지만 통제 가능한 한계선 안에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날 밤 그것이 깨지기 시작했다. 하린은 천천히 눈을 떴다. 희미한 조명 아래 유리벽 너머로 낯선 사람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몸은 무거웠고 기억은 흐릿했다. 그녀는 누구였는가? 여기가 어디였는가? 가슴속 어딘가에 묻힌 목소리가 조용히 되뇌었다. 언니. 눈동자가 떨리며 한 장면이 떠올랐다. 따뜻한 손,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던 감촉. 그건 현실이었을까? 환상이었을까?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지나가자 그녀의 눈동자는 싸늘하게 식었다.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킨 그녀는 무수한 전선과 센서가 연결된 상태에서도 미동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자 연구소 내 인공지능이 작동을 시작했다. 오메가-7 상태 비정상. 통제 프로토콜 시행 요청. 하지만 곧 그 통제는 실패했다. 하린의 뇌파는 기존 데이터와 전혀 다른 패턴을 보였고 지령 수신 체계는 단절되었다. 그녀는 명백히 통제되지 않고 있었다. 한편 폐농장 은신처에서는 하은이 밤새 자료를 복귀하며 하린의 상태를 분석하고 있었다. 이창우가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박하린은 현재 심리적 의식 단절 상태에서 회복 중이며 과거 기억을 보존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었다.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그녀는 우리를 기억하겠지?
하은의 물음에 민주는 침묵으로 대답했다. 그때 무전기가 울렸다. 송도 인근 감시망을 돌보던 이창우의 연락이었다. 할인이 깨어났습니다. 하은의 손이 떨렸다. 그 아이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은 격리구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죠? 그녀가 다른 아이들을 모두 무력화시켰습니다. 접촉한 연구원 둘이 의식을 잃었고 감시드론은 파괴됐습니다. 그녀는 정상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하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는 내 동생이에요. 단지 너무 오랜 시간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것뿐이에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그녀를 직접 확인해야 해. 그 아이가 어디까지 변했든 끝까지 데려오자고 했잖아. 작전 개시 전날 밤 은신처에서는 마지막 준비가 이뤄졌다. 장비는 이미 모두 점검되었고 접근 경로는 완벽하게 정리됐다. 단 한 가지 변수만 남아 있었다. 박하린. 그녀가 과연 언니를 알아볼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조직이 만든 도구가 되어 있을까? 하은은 작전복을 입은 채 조용히 라운을 쓰다듬었다. 내가 무서운 건 하린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게 아니야. 날 알아보고도 등을 돌릴까봐. 라운은 조용히 하은의 손에 머리를 기대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듯했다. 그날 밤 박하리는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스스로 격리실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자신이 어딘가로 끌려다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복도에는 비상 조명만이 깜빡였고 경비들은 이변이 발생한 연구소 네 다른 구역으로 분산되어 있었다. 그녀는 맨발로 바닥을 걸었다. 차갑고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모든 것들 사이를 지나 하나의 문 앞에 멈췄다. 그 문 너머 어딘가에서 아주 옛날 익숙했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하리나. 그 목소리는 진짜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춰서서 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박하은. 작전 개시일. 새벽 3시, 송도 바이오코프 연구소 외곽은 정막에 잠겨 있었다. 박하은, 박민준, 이창우, 그리고 경찰견 라운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연구소 내부에 있는 회의장에서는 이미 검은 백합의 고위 간부들이 비밀 회의를 시작한 상태였고 그곳에 박하린 역시 격리된 채 존재하고 있었다. 민주는 무전기를 손에 쥔 채 속삭였다. 우측 감시탑 무력화 완료. 하은, 라운과 함께 지하 3층으로 진입해. 나와 창우는 회의장 쪽을 맡을게.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 쪽으로 몸을 숙였다. 라운은 조용히 그녀 뒤를 따랐다. 몇 걸음 뒤 경비원 한 명이 복도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라운은 바닥에 엎드린 채 기척조차 내지 않았다. 하은은 정교한 기동으로 벽을 타고 이동했고 이내 경비원을 제압했다. 지하 3층, 할인이 갇혀있던 격리구역의 문 앞 하은은 숨을 고르며 손을 뻗었다. 전자자물쇠 해제기는 몇 초간 작동 후 띠소리와 함께 문을 열었다. 안은 어두웠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 할인이 서 있었다. 유리 수조 속에 갇혀있던 그 소녀는 이제 달라져 있었다. 흰색 병원복을 입은 채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딛고 서 있었고 두 눈은 낯설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하은은 단번에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할인아. 그 이름이 입에서 나오자 할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주 미세하게, 마치 오래된 기억에 틈이 열리는 듯했다. 박하은, 언니, 맞아? 그래, 나야, 내 언니. 할인은 한 발짝 다가왔다. 그녀의 눈엔 경계와 혼란, 그리고 감정이 섞여 있었다. 왔어? 널 데리러 왔어. 우린 다시 집으로 가야 해. 잠시 정적. 할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나는 돌아갈 수 없어.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할인은 눈을 감고 말했다. 내 안에 있는 게 달라졌어.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전부 변했어. 그들은 나를 사람으로 키운 게 아니야. 도구로 만들었어.
그래도 넌 할인이야. 나의 동생이야.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 순간 문 밖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침입을 감지한 것이다. 하은은 급히 무전기를 들었다. 민준, 들켜서 움직여야 해. 할인은 아직 나와 함께 있어. 뒤쪽 회랑으로 이동해. 출구 쪽으로 경로 열어둘게. 할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이 가볍게 떨렸고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언니, 내가 가는 길이 너를 위험하게 할 수도 있어. 하은은 주저없이 다가가 할인의 손을 붙잡았다. 괜찮아. 난 늘 너 때문에 살아왔어. 이번엔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라온이 조용히 으르렁이며 뒤쪽 문을 향해 자세를 낮췄다. 복도 끝에서 무장한 경비병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은은 할인을 감싸며 말했다. 라온, 출구로 유도해. 우리는 함께 간다. 복도에서 총성이 울렸다. 라온은 정확하게 경비병 하나를 제압했고 하은은 권총으로 반격했다. 민준과 이창우도 회의장 측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이창우는 회의장 안에 설치된 폭발 장치를 가동하며 말했다. 이제 시간이 없어.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어. 이곳을 끝내야 해. 하은은 할인과 함께 후방 통로로 뛰었다. 피탄과 연기, 폭음 속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할인의 손을 놓지 않았다. 할인은 말이 없었다. 그러나 눈물 한 줄기가 그녀의 뺨을 따라 흘렀다. 기억이 나. 언니가 매일 밤 내 머리카락을 빗겨주던 거, 문 앞에 앉아서 같이 별을 보던 거 다 기억나. 하은은 말없이 손을 더 꽉 쥐었다. 그 기억만 있으면 돼. 우린 아직 가족이니까. 밖으로 탈출했을 때 라온이 먼저 SUV 쪽으로 뛰어갔다. 차량 문이 열리고 민준이 안에서 손을 흔들었다. 할인은 잠시 멈춰섰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연구소 쪽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잘 가, 오메가-7.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돌아서서 언니의 손을 잡았다. 송도의 새벽은 붉은 연기와 검은 재가 뒤엉킨 채 마무리되고 있었다. 폭발과 총성으로 뒤덮였던 연구소는 이미 흔적만 남아있었다. 바이오코프 본사는 공식적으로 화학적 실험 실패에 따른 폭발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놓았고 정부기관은 일시적으로 사건을 축소 보도했다. 그러나 박하은은 알고 있었다. 진실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은신처로 돌아온 그날 밤, 박하은은 조용히 박할인의 곁에 앉아 있었다. 할인은 어두운 방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방울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할인은 깨어난 뒤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감정을 조심스레 회복하고 있었고 때로는 조용히 창밖을 보거나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천천히 그리곤 했다. 그럴 때마다 하은은 그녀 곁을 지켰다. 라온도 마찬가지였다. 할인은 여전히 라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은 미소를 짓곤 했다. 기억이 다 돌아오진 않았지만 언니 목소리는 계속 기억나. 어느 저녁 할인이 처음 꺼낸 말이었다. 하은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 우리가 옆에 있을 테니까. 민주는 다른 방에서 이번 사건의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영상, 자료, 사진, 통신 기록. 그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국외 언론 및 인권단체에 넘기기 위한 준비였다. 이번엔 공개할 것이다. 단지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세상에 꺼내면 반드시 반격이 올 거야. 민준의 말에 하은은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아. 적어도 더 이상 누군가 수조 안에서 잠들게 만들진 않겠지. 며칠 후 박하리는 민준과 함께 정신의학 전문가와의 면담을 시작했다. 치료는 오래 걸릴 것이다. 기억의 파편, 정체성의 균열, 실험에 의한 후유증. 그 모든 것은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시작은 의미 있었다. 라온은 할인과 함께 걷는 시간을 즐겼다. 아침마다 둘은 집 근처 숲길을 산책했다. 하은은 그 모습을 창밖으로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넌 여전히 사람이야. 누군가가 너를 어떻게 다뤘든 간에 넌 우리가 사랑한 아이 그대로야.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급히 하은을 불렀다. 문제가 생겼어. 그가 보여준 화면에는 감시 카메라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은신처 인근을 서성이고 있었고 차량 번호는 위조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릴 찾고 있어. 하은은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네. 이창훈은 사라졌다. 폭발 직후 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살아있을 가능성도, 조직에게 회수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하은은 이제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걸 느꼈다. 떠나야 한다. 더 멀리, 더 안전한 곳으로. 며칠 후, 세 사람은 짐을 챙겨 은신처를 떠났다. 어디로 향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 여정은 분명히 이전과는 달랐다. 그들은 더는 도망치는 자들이 아니었다. 이제는 진실을 품은 자들로서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이었다. 차 안, 박하리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언니, 내가 왜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어. 다른 아이들은 돌아오지 못했는데. 하은은 핸들을 잡은 채 말했다. 그건 내가 살아야 했기 때문이야. 누군가는 살아남아서 증언해야 해. 누군가는 기억하고, 말하고, 막아야 하니까. 하리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희미한 의지가 함께 깃들어 있었다. 그럼 나 계속 살아볼게. 하은은 미소 지었다. 그래, 함께 살아가자. 차량은 멀어졌다. 산길을 지나 도시를 벗어나 이른 아침의 햇살 속으로 먼 곳 어딘가에서 새로운 날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그날 가족으로서 다시 시작했다. 잃어버린 시간들을 회복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어딘가 보이지 않는 그늘 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시선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들은 자유로웠다.